제 인생이 담긴 포장마차, 그 작은 공간에 불을 막 끄려던 참이었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등 뒤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지요. 마지막 손님이 남기고 간 빈 소주병과 어묵 국물 그릇을 정리하며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서더군요. 삐까번쩍한 차에서 내린 것은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잘 빠진 양복, 누가 봐도 성공한 아들이었지요. 그 아들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습니다. 저 녀석을 키우겠다고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30년을 버텼으니까요. 아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밥은 먹었고? 제 물음에 민준이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들어와서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하고 얘기해. 저는 의뢰 그랬듯 아들을 포장마차 안으로 이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 손을 피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해요. 아니, 이걸 보면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녀석의 시선이 제가 평생을 바친 이 낡고 허름한 포장마차에 꽂혔습니다. 그 눈빛은 경멸 혹은 부끄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지요. 민준아, 무슨... 어머니, 이 포장마차, 이제 그만 접으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제 가슴에 비수를 꽂듯 다시 말했습니다. 지긋지긋해요. 이 냄새도, 이 허름한 천막도, 제발,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당장 내일이라도 갖다 버리세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저를 평생 먹여 살리고 너를 번듯하게 키워낸 이 고마운 곳을 갖다 버리라니요. 제 손에 들려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 밤 유난히도 크게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97년 겨울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IMF 안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그때 제 남편의 작은 인쇄소도 그 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셔터를 내리고 말았지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지요. 친정어머니가 시장 한쪽에서 국수를 말아 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가진 기술도 배운 학문도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모아두었던 쌈짓돈과 퇴직금을 털어준 곳 트럭 한 대를 사고 그 위에 천막을 씌워 포장마차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밤새 우려낸 국물 맛은 번번이 실패했고 서툰 칼질에 손을 베이기 일쑤였지요. 뜨거운 기름에 데워 팔뚝에는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추위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천막 틈새로 송곳처럼 파고들었고 취객들의 시비와 구청 단속반의 눈초리는 하루하루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오지 않고 아이들은 배고프다 보채고 그날따라 손님은 한 명도 없었지요. 텅 빈 포장마차 의자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어린 민준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하더군요.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그리고는 자기가 가장 아끼던 로봇 장난감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퉁퉁 불어터진 우동면을 삶아 민준이와 나눠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따뜻했던 우동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악물고 버텨서 내 새끼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리라고.
이 포장마차가 나의 전쟁터이자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라고. 그날 이후로 저는 독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떼어왔고, 밤에는 장사가 끝나고도 23시간씩 다음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꼼장어, 닭똥집, 잔치국수, 어묵탕. 저만의 레시피를 개발하며 메뉴를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제 포장마차는 어느새 고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의 허기와 마음을 달래주는 동네 사랑방이 되어갔습니다. 제 포장마차는 아이들의 또 다른 집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친 민준이와 민지는 늘 이곳으로 달려왔지요. 좁은 포장마차 한 구석에 작은 상을 펴고 숙제를 하고 어묵 국물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손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사장님, 아들 참 똘똘하게 생겼네. 딸내미는 엄마 닮아 야무지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된 줄도 모르고 힘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남긴 빈 병을 모아 용돈을 벌겠다며 리어카를 끌던 녀석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민준이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 조사 같은 걸 해오라고 했나 봅니다. 아빠는 여전히 술에 빠져 지내시니 민준이는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직업은 뭐라고 써야 해?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라고 쓰라고 해야 하나? 괜히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지요. 제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우동을 만드는 요리사라고 써야지.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기특하고 대견하던지요. 저는 민준이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깟 세상의 편견 따위 우리 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도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막노동이라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못 벌어왔지만 술을 끊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지요. 저는 포장마차에서 번 돈을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제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사지 않고 아이들 학원비와 책값으로 썼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늘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서울에 있는 명문대 건축학과에 떡하니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포장마차로 달려온 아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는 찾아온 손님들 모두에게 공짜로 술과 안주를 내어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냈어요. 우리 아들이요. 목청껏 외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손님들도 장하다. 김 사장 아들.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며 자기 일처럼 축하해 주었지요.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로 가득한 나의 작은 포장마차가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파티장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민준이는 유명 건설회사에 입사해 승승장구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녀석은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30 중반의 나이에 벌써 부장 직함을 달았지요. 월급날이면 두둑한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며 어머니, 이제 포장마차 고생 그만하시고 편히 사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이게 내 낙이다. 움직일 힘이 있을 때까지는 할란다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제게 포장마차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제 젊음과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서아라고 했지요. 강남의 유명한 병원장 따님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번쩍이는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옷만 입던 제가 아들이 사준 비싼 옷을 입고 나갔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주눅이 들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서아의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첫마디부터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님은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하셨죠? 민준이가 당황하며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하십니다라고 둘러댔지만 그분은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어머, 가게라니? 어떤 가게인데요? 요식업이신가? 결국 제가 신림동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합니다라고 대답하자 서아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입으로는 그러시구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눈으로는 어쩐지라고 말하고 있었지요. 그날 상견례는 내내 얼음장같이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서아와의 통화 내용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아야, 우리 엄마가 하는 일이 뭐가 어때서 그래? 장모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잖아. 하는 식의 언쟁이 잦아졌지요. 저는 아들에게 민준아, 혹시 엄마 때문에 힘든 거니? 정 그러면 하고 운을 떼었지만 민준이는 아니에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애써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포장마차가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평생 아들의 자랑이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들의 흠이 되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히고 준비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무거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녀석은 한참을 뜸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저 결혼식 날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쉬시면 안 될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자식이 제 어미더러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아. 내가 내 결혼식을 안 가면 누가 간다는 말이냐? 서아 엄마가. 그러니까 장모님 되실 분이 어머니가 혼주석에 앉아 계시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아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뭘 어쨌다고? 어머니 직업 때문에. 하객들 보기 부끄럽다고. 포장마차 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나면 자기들 체면이 뭐가 되냐고. 민준이는 차마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결혼식에 내가 갈 수 없다니요. 포장마차를 해서 아들을 키운 게 죄란 말입니까? 그래서 너는 내 생각도 그렇다는 거냐? 이 애미가 부끄러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 가슴을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 놓았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 결혼 꼭 해야 해요. 서아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장인어른 병원에 투자 건도 걸려 있고 이번 한 번만 어머니가 눈 감아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공과 사랑 앞에서 저와 제가 바친 30년의 세월은 너무나도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내 자식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포장마차 문을 걸어 잠그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내가 무엇을 위해 이 고생을 하며 살아왔나?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깟 포장마차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삶의 증거이자 제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그들끼리 착착 진행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딸 민지가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 그래도 오빠 결혼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둔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손님이 많아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포장마차 천막이 거칠게 열리더니 술에 잔뜩 취한 민준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행색이 말이 아니었지요. 비싼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녀석은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린 채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내가 올 곳이 아닐 텐데.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미운 마음도 원망도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야? 서아랑. 서아 어머니랑 매일 싸워요. 저더러 어머니랑 인연을 끊으래요. 호적도 파라고 하고. 포장마차 당장 정리하지 않으면 결혼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겠다고 협박해요. 저는 그냥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게 죄인가요? 제가 포장마차 아들인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왜 세상은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한 건가요? 아들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짠한 마음에 등을 두드려 주려 손을 뻗었다가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의 울음 속에는 저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포장마차 하는 엄마 때문이라는 원망.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아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의 발목을 잡는 어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내 가슴이 무너지더라도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내 말대로 할게. 이 포장마차 내일 당장 철거해달라고 구청에 전화하마. 그리고 내 결혼식에도 가지 않을게.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애미 마지막 소원이다. 제 말을 들은 민준이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녀석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포장마차를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아들의 술잔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일이면 제 30년 인생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말로 구청에 전화를 걸어 포장마차 자진 철거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의아했지만 제 뜻이 완고하자 알겠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정든 포장마차를 정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구석구석 손때 묻은 물건들을 닦고 낡은 의자를 정리하며 지난 30년의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두 대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돈댁 식구들과 잔뜩 겁에 질린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서아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사부인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며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계셨어요? 당장 치운다고 하더니만 우리 민준 씨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나 봐. 그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 묵묵히 행주질만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귀한 사위가 드나들어요? 냄새나고 천박하게 당장 이딴 거 다 때려 부숴요.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보자고요. 사부인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라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때 조용히 뒤에 서 있던 사돈어른,
그러니까 서아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제 포장마차를 한참 동안 둘러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모르시겠습니까? 20년 전에 매일 밤 여기서 국수 한 그릇으로 저녁 때우고 가던 총각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제야 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살이 찌고 나이가 들어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맞았습니다. IMF 때 회사에서 잘리고 고시 공부를 한다며 늘 헬쑥한 얼굴로 찾아와 국수 한 그릇을 시켜놓고는 국물만 3번씩 리필해 먹던 그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며 쭈뼛거릴 때마다 학생, 공부하는 사람이 잘 먹어야지 하며 몰래 곱빼기로 삶아주고 계란까지 하나 풀어주었던. 아니, 혹시 그때 예, 맞습니다. 저예요, 아주머니. 그때 아주머니가 주신 국수 한 그릇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시절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변호사가 되고 이렇게 병원까지 일으킨 것도 다 그때 그 따뜻한 국물 덕분입니다. 사돈어른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사부인이 옆에서 여보,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 여자랑 아는 사이예요? 라며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자 사돈어른이 버럭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 조용히 못해.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당신이랑 우리 서아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게 다 이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야.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와 딸이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사람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뒤에 서 있는 아내와 딸, 그리고 제 아들 민준이를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 모두 이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해. 사돈 어른의 위험 있는 한마디에 거만하기 짝이 없던 사부인과 딸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땅바닥에 고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30년 포장마차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소동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사돈 어른은 진심으로 제게 사과했고 사부인과 서아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너그러이 용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 민준이에게 찾아왔습니다. 녀석은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삶을 부끄러워했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놈이었습니다. 부디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미는 자식의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이면 세상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며칠 후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된 서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설계도면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에요. 민준이가 펼친 도면에는 제 낡은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에 들어설 작고 아담한 가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세련되면서도 포장마차의 정겨운 분위기를 그대로 살린 멋진 디자인이었습니다. 제 전공을 살려서 직접 설계했어요. 이름은 어머니의 포장마차로 할 거예요. 더 이상 춥고 더운 데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제는 번듯한 가게 사장님으로 편하게 일하세요. 어머니의 30년 역사를 이제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서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주말마다 와서 서빙 도울게요. 어머님표 닭똥집 볶음, 저한테 비법 전수해 주셔야 해요. 두 아이의 환한 얼굴을 보니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아픔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낡은 포장마차는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몇 달 뒤, 그 자리에는 아들이 설계한 어머니의 포장마차라는 예쁜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사돈내외를 비롯한 수많은 하객과 옛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가게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새로 맞춘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주방에 섰습니다. 익숙한 멸치 육수 냄새와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창밖을 보니 늠름한 아들이 아내의 손을 잡고 손님들을 맞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담긴 포장마차,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운 곳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자식들을 키워낸 성전이었고 고단한 이웃들의 시름을 달래주던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은 제 아들의 효심과 며느리의 사랑이 더해져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정성껏 끓여낸 뜨끈한 우동 한 그릇을 손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제 우동 한 그릇이 또 다른 누군가의 지친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